자, 저희 오늘은 어제 배우셨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기업 투자 보시면요. 자, 기출솔루션 책 552페이지 주제별 이론 내용 보실게요. 기출솔루션 책 552페이지. 자, 어제 일단 관계기업 투자에서 그 단계적 취득에 대해서 배우셨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취득하는데 최초로 이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30% 지분을 전부 일괄 취득했다. 그래서 기존의 지분 처분하면서 공정가치 처분하면서 여기서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30% 지분을 일괄 취득할 때 그 이전 대가로 주는 금액 이 30% 지분의 전체 취득 금액은 최초 10% 기존 10%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20%에 대한 대가 이 두 녀석의 합계가 30%에 대한 일괄 취득 금액이다. 그래서 여기에 장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가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손익이 발생한다. 이전 대가 그 일괄 취득 대가는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가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자, 그 밑에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그 경우는 기존에 원래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지분법을 따로따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추가 취득 지분은 별도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지분 변동 보시면요.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면 요 처분했을 때 기존의 주식 30% 중에서 10%만 팔아서 계속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을 요 첫 번째 케이스로 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처분한 10% 주식에 대해서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받은 돈 10%에 대해서 받은 돈 그리고 주는 주식의 장부금액은 10%에 대한 장부금액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이 재분류 조정 항목이라 한다면 재분류 조정도 10%에 해당하는 금액 처분 손익을 이렇게 회계처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요거 실수를 은근히 하세요. 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액이나 또는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요 친구들 10%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 손익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3%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데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3% 금액을 다 넣으시면 안 된다. 그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반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원래 3%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를 처분해서 더 이상 20%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처분한 20% 주식만 처분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10% 주식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과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네. 기존의 주식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었는데 이제 처분하고 나서는 금융자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존의 주식과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자산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아예 팔아버리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취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3% 지분을 다 팝니다. 돈을 받으면서 20% 팔고요. 주식을 받으면서 10% 팔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30%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도 30% 전부 다 재분류 조정을 한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는 처분한 지분뿐만 아니라 10% 자녀 지분의 공정가치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처분손익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셨던 내용은 그 지분법 적용의 중지 재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액이 있는데 근데 지분법 손실을 그보다 더 많이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액까지만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 중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분법 이익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계산된 금액을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손실은 제외하고 인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분법 손실을 1,000원까지 인식했으면 지분법 이익도 300원까지만 인식할 수 있다. 500원, 500원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보셨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실적인 장기 투자자분 있으면은 거기다가도 지분법 손실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었죠. 자, 넘어가시겠고. 그다음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자,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도 손상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상 차손 인식하시면 되는데 그 손상 차손 인식하실 때 회수 가능액이라는 걸 측정하죠. 마치 그 유형선처럼 회수 가능액을 측정해서 손상 차손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을 측정하셔야 되는데 순공정가치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비용을 뺀 금액이고 사용가치는 미래 받을 금액이 현재 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미래 받을 금액, 주식을 통해서 미래 받을 금액은 배당, 보통 배당을 통해서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회사에서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예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버는 돈, 관계기업이 버는 돈에 지분율만큼 곱해서 여기까지 지분율만큼 곱해서 그 금액을 내가 배당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손상금액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도 인식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런 손상을 인식할 때 마치 그 현금 창출 단위 손상처럼 그 손상 금액을 관계기업 투자 주계 안에 세부적인 자산들에 배분하는 건 안 됐었죠. 그죠? 그래서 손상은 주식에 대한 손상이기 때문에 그 관계기업 투자 주계 구성 요소에 이 손상금을 배분하거나 뭐 여건문제 차감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됐었다. 이것도
경우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 연결회계 자, 보셨는데요. 자, 연결회계 일단 저희가 어저께 보셨던 내용은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 금액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데 1차 시험에서는 뭐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죠. 1차 시험에서는 손익하고 자본. 그래서 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어보는 게 딱 세 개예요. 그죠?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순익, 비지배주주 귀속순익, 네, 그래서 연결단기 순익 물어보고 비지배지분 딱 세 개입니다. 물론 그 외에 좀 이제 그 변수들 다른 여타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기본적인 주제. 그래서 저희가 연습해둘 주제는 그 세 개, 딱 세 개입니다. 그걸 또 두 가지로 추격하면 연결단기 순익하고 비지배지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두 개 금액 계산하려면은 그냥 이 지문법 문제 프리티를 쓰시면 돼요. 그죠? 거기다 숫자 그냥 차곡차곡 채워 넣으시고 뭐 내부거리 미실효손익 정리하셔서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그렇게 그 문제 풀이 틀로만 그래서 지문법 손익이나 비지배지분을 물어보지 않는 다른 범죄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직업적인 내용을 위해서 연결작업까지 다 보셨습니다. 정작 저희가 그 연결단기 순익하고 비지배지분 계산하는데 할애한 시간은 별로 안 돼요. 그죠? 자 가보면은 이거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이 이거 두 개만 알면은 연결단기 순익하고 비지배지분은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외에도 가끔씩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살을 붙이느라고 특히 연결작업문제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나간 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시험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이라는 것은 A사가 B사 주식을 50% 이상 취득했더니 B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A사와 B사는 별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실체, 연결실체라고 부르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A사와 B사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A사가 B사의 주식을 이렇게 80%를 취득했습니다. 80원 내고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럼 A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식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주식의 취득이지만 그 실질은 합병과 동일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B사의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를 A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 그럼 대표이사, 주총의 대표이사 갈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B사는 이제 A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합병과 동일하다. A사라는 머리에 달려있는 B사라는 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사의 자산부채를 합병하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합병 회계처리는 저희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돈 내고 80원 이전 대가 내고 B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면서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B사의 지분을 취득할 때 뭐 돈이 모자라서 아니면 어떤 사유에 되시든 간에 20%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금액 나머지 20%는 비지배 지분이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취득했다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취득했다고 해석할 수 있냐면 A사 지배기업은 80%의 자산부채를 비지배주는 20%의 자산부채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사가 취득한 80%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지배주가 취득한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이 과정에서 비지배 지분의 취득 금액은 20원이 될 수 없다. 이거 인정 못한다. 영업권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래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비지배 지분을 식별 가능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 그래서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라는 거고요.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만 인정하니까 식별 불가능한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지배 지분의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죠?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비지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비지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까지는 인정하니까 일부 영업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 비지배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A사와 A사가 비지배 주주가 힘을 합쳐서 B사의 주식을 8대2 취득하게 되면 이제 연결실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B사의 주주는 A사와 비지배 주주가 되고요. 연결실체는 이렇게 A사, B사 합친 회사가 되죠. 그래서 A사의 주주까지, 지배기업 소유주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연결실체와 그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주주, 연결실체 가지고 있는 주주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최종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 연결단기 순위 구하는 거예요. 연결단기 순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A사, B사가 벌어들인 단기 순위 합치시면 돼요. 그죠? 연결단기 순위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연결실체가 벌어들인 단기 순위는 A사의 단기 순위과 B사의 단기 순위를 그냥 합치시면 돼요. 다만 그 A사의 단기 순위과 B사의 단기 순위 누가 가져가느냐? 당연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A사의 단기 순위는 지배기업 소유주 저 주주만 가져가고요. B사의 단기 순위는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주가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다만 문제는 이 연결실체 관점에서 계산된 올바른 단기 순위를 문제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A사와 B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연결실체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회계 처리해보자 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죠. 그죠? A사 따로 B사 따로 서로 남남인 것처럼 그죠? 평소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평소에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있는 회계팀 대리가 삼성전자 본사에 있는 회계팀 뭐 과장님하고 뭐 무슨 친분이 있겠어요.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메일로 몇 번 주고받고 1년에 한 번 연락하고 뭐 이제 연결제문제 작성해야 되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하게 기간 중에 회계 처리를 이제 서로 연결하면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A사의 당기순이익과 B사의 당기순이익은 일단 기본 자료 작성되는 것은 A사 따로 개별 실체 관점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B사 따로 또 별도 개별 실체 관점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들은 A사와 B사가 서로 독립된 실체다라는 관점에서 계산된 것인데, 근데 이 당기순이익을 연결 실체 관점에서 올바른 당기순이익을 수정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정해야 될 항목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당수익과 여치들의 차이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에서 다 배우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있다. 그 배당수익은 당연히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취소가 돼야 됩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A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받았다. 그럼 당연히 배당수익이 돼요. 이는 금융자산 파트에서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받았다? 그럼 수익인 거죠. 그죠? 근데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B사라는 왼손이 A사라는 오른손에게 배당 준 것은 수익을 인식될 수 없죠.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소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B사의 별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B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장부맥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계산했을 겁니다. 왜냐? B사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B사는 자기의 그 자산부채가 공정가치가 얼마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이 B사의 자산부채가 어떤 금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공정가치. 왜? 아까 A사가 B사의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뭐 했냐면 합병했어요. 합병에 계산한 겁니다. 합병해서 B사의 자산부채를 이렇게 공정가치가 더한 부분을 더 고려해서 공정가치로 A사가 취득한 회계처리라는 게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B사의 자산부채가 당연히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당기수익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자산부채의 장백을 자산부채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을 취득의 차이 삼각을 통해서 수행한 것은 이미 지분법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결국 100% 기준의 지분법 이익이다. 이런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연결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 일단 먼저 제시된 당기순이익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그 올바른 당기순이익을 배분하는 작업을 하신다. 다만 여기서 요 B사의 올바른 당기순이익 이 친구는 지분법 이익의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산식을 써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법 문제 프리틀에 넣어서 종속기업의 이런 순자산 변동을 관리하는 표에 넣어서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손쉽게 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산식을 쓸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친구들 A사의 올바른 당기순이익 이 친구는 저희같이 따로 어디서 정리하는 문제 프리틀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야 됐었죠. 그래서 A사 지배기업의 별도 당기순이익의 배당수익 또는 뭐 뒤에서 나오는 하얀 거리 미실현 손익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이 지배기업의 올바른 당기수익을 계산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배기업과 비지배주가 이익을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셨던 게 비지배지분을 보셨는데 비지배지분의 계산 산식은 이렇게 연결실체 관점에서 비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몫으로 계산이 되지만 반대편에 있는 비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계산하는 관점에서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지배주주의 요 지분 자본 금액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액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배기업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의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합니다. 그냥 비지배지분 계산하는 김에 같이 해봤는데 계산은 되는데 이해는 어렵죠. 그죠? 계산은 되는데 그 산식을 쓸 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해는 어렵죠. 근데 산식, 진법 문제 프리트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이고 1차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 관련해서 계산해드릴 내용들 몇 가지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셨던 내용이 연결제거분계였습니다. 연결제거분계였는데 연결제거분계도 시험지에 실제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1차 시험에 연결제거분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얘는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연결제거분계는 선생님별로 교수님별로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그 수많은 연결제거분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A, B만 합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A를 다시 또 쪼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면은 채점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결제거분계는 시험지에 따로 안 나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연결제거분계의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결제거분계가 뭔지는 아셔야 된다. 구할 줄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연결제거분계라는 것은 결국 수정분계입니다. 회사가 단순합산 재무제표 또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잘못했던 회계 처리를 연결실체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 연결실체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로 수정하는 작업이 바로 연결제거분계죠. 그래서 연결제거분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일단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추적해봤어요.
회사가 개별 실제 입장에서 잘못한 회계 처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죠. 일단 맨 처음에 주식 취득하는 회계 처리인 것부터 시작해서 B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 그대로 더한 거 이런 것들. 그다음 당기 순이익을 자산부채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당 수익에 대한 잘못들,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잘못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들을 올바른 회계 처리. 그래서 맨 처음에 단순히 주식 취득한 게 아니라 이 종속기업을 합병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그다음에 종속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배당 수익 인식한 거, 그다음 배당 지급 회계 처리한 건 잘못된 거고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만이 올바른 배당이다. 배당에 대한 수정들 이런 것들을 쭉 연결자 관계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이 친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아시면은 중간에 있는 친구는 이 단기분의 누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맨 처음 지배력 등한 날짜에 발생하는 연결자 관계는 일단 종속기업의 자본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B사의 기존에 합병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본은 B사의 이전 주주의 자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실체 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의 차이, 이런 재고자산,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 그래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장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작업. 그렇죠? B사의 자산, 순자산을 장부금액에서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병했을 때는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줄입니다. 왜?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합병한 거예요. 주식 취득한 회계 처리 잘못한 겁니다. 주식 없앴고요. 그다음에 힘을 합쳐서 취득한 비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이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합병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배력 취득한 날짜의 회계 처리 살짝 분석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취득일부터 전기 말에 연결자 관계는 단기분이 누적된 거기 때문에 단기분 분석하시면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단기분 세 가지죠. 배, 상, 배. 그죠? 배당 수익의 수정, 취득일의 차이, 상각. 종속기업 이익의 배분. 그래서 지배기업 인식한 배당 수익 취소하시고요. 그다음에 종속기업 인식한 이익여금 깐 거, 취소한 거 되살립니다. 그리고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이 진정한 배당이다.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일의 차이로 자산의 가치를 더 인식한 만큼 그 자산이 실현되면 팔리거나 사용돼서 실현되면 그만큼 비용을 더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환산해주는 이 취득일의 차이 상각 반영해줬었고요. 그다음 이렇게 계산된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 중에서 20% 금액은 비지배 지분에게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비지배 지분이란 이 자본에 넣어줘야 되는데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비지배 지분에 대한 자본이 비지배 지분에 대한 이익이 비지배 지분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자본에서 비지배 지분에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의 몫을 챙겨주는 회계 처리까지. 그래서 회계 처리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런 이 연결자 관계, 자 크게 종류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취득일, 배상배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연결자 관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령 바로 진법 문제 프리트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법 문제 프리트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이미 관계기업 투자에서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취득금액 분석하시고, 취득금액 분석하시면서 뭐 영업권, 비지배 이런 거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변동 계산하시고, 그다음 취득의 차이 상각 반영하신 다음에 더해서 쭉 정리하시면은 이게 바로 진법 문제 프리트였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숫자들을 통해서 연결자 관계를 굉장히 손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먼저 이 윗단에 있는 숫자, 이 친구들, 이 친구가 맨 처음 지배력 등한 날짜의 대변 쪽, 알파의 대변 쪽에 쓰이는 친구들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알파의 차변 쪽에 쓰이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 그리고 순자산 차이 이런 것들을 연결자 관계에 그대로 반영하시면 됐었고요. 그다음 단기분 먼저 말씀드려보면 단기분. 네. 자, 배상배 어디서 찾으시면 되느냐? 여기서 배당 수익의 취소. 배당 수익의 취소에 대한 연결 관계는 요 금액을 지분율대로 나눠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이전도의 배당이 300원이다. 그럼 300원에 쓰여 있는 금액을 이렇게 어디 있어? 8대 2로 나눠서 배분하시면 됐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취득일의 차이 상각. 취득일의 차이 상각 어디서 찾았었죠? 여기. 그죠? 재고 자산이나 건물처럼 이렇게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이 상각되는 부분 그대로 취득일의 차이 상각으로 반영하시면 됐었고요. 마지막 배분. 이거 배분. 비지배 주주 귀속 순위, 비지배 주주 귀속, 기타 포괄 순위 배분. 얘는 어디서 찾으시면 됐었나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여기 찾으시면 됐었습니다. 배분. 그래서 이런 배상배의 회계 처리가 전년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취득일의 차이 상각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분. 전년도 누적분은
배당에 대한 추정을 배당 수익에 대한 취소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의 배당만 추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배당을 배당 수익과 비지배 지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만 이렇게 취소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가분계 금액들 이 문제 프리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정리하셨던 연결당기순이니까 비지배 지분 금액을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연결당기순이니까 비지배 지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당기순이익은 원자리 표를 그려서 그랬었는데요. 네, 표를 그려서 계산했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는 지배기업의 단기순이익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산해야 됐었고 이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은 각각 연도에 단기순이익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갖다 쓰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X2년도 단기순이다.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지분율만큼 쓰면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산한 게 종속기업의 올바른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됐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게 만약에 영업권 손상차손이나 염가매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영업권 손상차손이나 염가매수 차익은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여기다 바로 다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기업 소유주에게만 따로 관리해서 반영을 해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계산했던 게 비지배 지분 금액이었습니다. 자, 비지배 지분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네, 노란색. 비지배 지분은 취득금액에서 이 전체 순자산 변동을 다 더한 다음에 지분율로 곱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비지배 지분의 몫을 더하시면 되는데 그걸 다 20%씩 곱해서 계산하기는 불편하니까 취득금액에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 전체 변동 곱하기 지분율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쭉 더하신 다음에 거기에 20% 지분율 곱하면은 비지배 지분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프리틀 다 설명드렸는데 잠깐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계산한 이 문제 프리틀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 금액이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연결재무제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부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들이 있어요. 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들을 그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공정가치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관리하는 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자산 장부금액이라 쓰여지는 금액, 요 라인에 쓰여지는 금액은 별도 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입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원래 장부금액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장부금액 그대로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정가치 기준을 환산해주는 작업이 이 문제 프리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비지배 지분입니다. 비지배 지분이라는 것은 언제나 종속기업의 20%, 그죠? 종속기업의 20%를 챙겨줄 약속한 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종속기업의 가치의 20% 그냥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속기업의 가치, 전체 여기 쓰이는 가치의 20%씩 모두 20% 금액을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이 종속기업의 가치, 영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 가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의 20%를 곱해도 그냥 비지배 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업권 비례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을 제외하면은 종속기업의 가치, 그죠? 얘 20%, 요거 20%, 다 20%씩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가치 20% 걸고 비지배 지분을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프리틀 잘 정리해 주시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내부거래 비실현손익을 덧붙였죠. 자, 내부거래 비실현손익. 자, 내부거래 비실현손익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 내부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삼각자산 내부거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고자산 내부거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내부거래 발생 시점과 외부 판매 시의 내부거래 재고분기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내부거래한 자산의 매출 총액만큼 그 손익을 여기다 적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부 판매 시에는 그 판매한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과대 계상되어 있는 이익 부분, 매출 총익 부분을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이 손익효과입니다. 내부 거래했을 때는 그 내부 거래한 자산의 매출 총익만큼 손익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고 외부 판매했을 때는 그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 총익만큼 플러스로 환입을 해주신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체크할 내용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내부 거래한 재고자산이 저가법 평가를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은 제거할 손익은 없죠.
다시 회사가 내부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내부 거래한 금액이 순실현가능 가치고 적합 평가를 해야 되는 재고 자산이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미실현 손익은 없다. 그죠? 제거할 손익은 없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 하나라. 그다음 이런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재고 자산에 대한 미실현 손익을 그냥 단순하게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판매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내부 거래한 재고의 원가 주고 외부 실현한 부분 또 남아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막 다양하게 준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어제 보셨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계산하는 게 복잡할 수 있는데 언제나 그게 좀 한 번에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면은 꼭 요거 그려주셔라. 최초 내부 거래한 재고와 외부 판매 실현한 재고와 내부 잔존하는 재고. 그냥 잔존이라 쓸까요?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매출액 원가 관리에서 세일즈라고 쓰죠. S,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이건 뭐라고 쓰나요? 이건 따로 없나요? 네, 영어 약자 없나요? 어쨌든 네, 매출총익.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미실현 손익이 얼마냐면 얘입니다. 얘. 그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잔여,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총익 이 녀석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생한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그 녀석 제거하시고 외부 실현된 만큼 이렇게 실현시켜서 계산이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내부에 남아있는 미실현 손익을 제거한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할 때 재고산의 경우는 복잡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숫자를 계산한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반면에 삼각자산 내부 거래는 내부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하는 회계 처리 종류가 세 가지지만 오히려 계산이 쉽죠. 그죠? 다양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부 거래 했을 때 발생한 처분익 일단 처분익을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녀석의 나누기 잔존 대응수. 잔존 대응수만큼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실현시켜 주시면서 이익으로 환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왜 판매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미실현 손익만큼 최종적으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익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손익들 어떻게 반영하시면 되느냐? 자, 어디 반영하시면 되냐면 하향 거래인지 상향 거래인지에 따라 다르죠. 만약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이다 그러면은 지배기업의 당기 손익이 잘못된 것이고 상향 거래 미실현 손익이다라고 하면 종속기업의 손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에만 배분하지만 상향 거래 미실현 손익은 이렇게 두 주주의 이익에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본에도 반영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이익 계산하실 때 여기서 따로 빼시면 됩니다. 어디 따로 저렇게 조정을 줄 데가 없어요.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은 맨 처음부터 저희가 이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취득의 차이 상각 반영하면서 올바른 당기순이익 계산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을 반영해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별도로 조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그 지문법 문제 프리틀에서 맨 밑에 한 줄 추가해서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을 수정하는 칸을 마련해 두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산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어쩔 수 없이 따로 배당 수익 빼고 하향거래 미실현 손익 빼야 돼요. 근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요 계산할 때, 이 지문법이 계산할 때 취득의 차이 상각에 반영하는 것처럼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을 같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 프린트를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어제 보셨던 내용 복습했습니다. 오래 걸렸네.